유럽의 지붕이자 세계 최초의 중립국,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되는 면적에 약 89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 바로 스위스야. 스위스 하면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르지만 그와 함께 비싼 물가로 유명하기도 하지. 전 세계에서 빅맥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이른바 빅맥 지수를 살펴보면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202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가 6,000원이라면 본고장 미국에서는 약 8,000원이고 스위스는 이보다 비싼 약 11,000원 정도 한다고 해.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거지. 게다가 부담스러운 숙박 가격과 교통비까지 한몫하면서 스위스로의 여행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어. 그럼 스위스의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은 걸까? 먼 나라 이웃나라. 스위스의 물가가 높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스위스의 험난한 지리적 특성이야. 스위스의 국토 70%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의 공원,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스위스에는 높은 산이 많아. 게다가 가장 높은 알프스 봉우리와 가장 낮은 호수의 높이 차이가 무려 4,441m라고 해. 그만큼 스위스의 지형이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야. 산이 많으면 여행 다니기 불편하겠네. 맞아. 평지가 많으면 고속도로든 철도든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산악지대에서는 산을 깎고 터널을 만들어야 하니 몇 배나 힘들고 돈도 더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보통 산이 많은 나라일수록 도로와 교통이 평지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기 마련이야. 하지만 스위스는 달랐어. 교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특히 철도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완벽하게 건설되어 있거든. 스위스보다 교통망이 촘촘한 나라는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 같이 국토가 매우 작은 나라들 뿐이야.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거의 없고 철도가 없는 외딴 마을에는 노선 버스 등이 다니니까 전국 모든 마을과 지역이 대중교통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거미줄처럼 얽힌 스위스 철도의 총 길이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5,317km나 돼. 산투성이의 지형에서 사람과 물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나르는 방법은 도로보다 철도를 놓는 것이거든. 그 때문에 스위스 국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도 자동차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를 더 많이 이용해. 스위스 연방철도가 하루에 실어 나르는 승객이 무려 139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말이야. 문제는 국토 70%에 이르는 산간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비용과 철도를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따라서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교통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 스위스의 물가가 높은 두 번째 이유는 환율이야.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야. 따라서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연합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프랑이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지. 프랑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통화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의 가치는 유로보다 높아. 프랑이 안전한 통화로 여겨진 데는 스위스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스위스는 예로부터 중립을 선언해왔고 1815년 중립국 지위를 얻은 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전쟁의 염려가 적지. 물론 조그만 나라인 스위스가 아무리 중립을 주장해봤자 강한 나라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라서 언제 중립이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이었지.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의 중립은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 전 세계가 서로 편가르며 부수고 싸우던 제1차 세계대전, 특히 유럽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싸웠는데 너는 어디 편이야? 나는 중립! 한쪽만 선택해! 스위스 홀로 중립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 그러나 스위스 국민들은 조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울리히 빌레 장군의 필두로 철통 같은 국경 수비에 들어갔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교전을 벌이면서 스위스 국경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스위스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지켰지. 또한 스위스가 중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 단체가 있는데 바로 적십자라는 인도주의 단체야. 헌혈을 뜨거는 적십자? 맞아. 적십자의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어. 적십자는 1864년에 앙리 뒤낭이라는 인물이 세웠는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기관이야. 적십자는 나라나 민족끼리의 불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포로를 교환할 장소나 평화회담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너희가 이쪽으로 와! 널 어떻게 믿고? 모두가 적,
아니면 아군인 상황 속에 중립국이자 적십자 본부를 두고 있던 스위스가 장소를 제공해주면서 전쟁을 피하고 중립국이라는 입지까지 다질 수 있었지. 그렇다면 스위스는 왜 이렇게까지 중립국이 되려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언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중립국 이전의 스위스는 여러 주가 모여서 만든 동맹국이었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웠고 어떤 외적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작지만 강한 나라였지. 하지만 16세기 온 유럽을 휩쓴 종교개혁이 스위스 동맹에도 휘몰아쳤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스위스 동맹은 신교파와 가톨릭파 둘로 갈라져 내전을 벌이기도 했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끝났지만 스위스 동맹은 여전히 서로 으르렁대기 일쑤였지. 잠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오! 지금 온 유럽 국가가 도이칠란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 스위스 동맹이 투닥거리던 시기 이웃나라 도이칠란트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거든.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온 유럽 국가가 도이칠란트에서 종교전쟁을 벌인 거야. 우리가 이대로 신교, 가톨릭교로 나뉘어 티격태격하다 보면 도이칠란트처럼 자칫 우리 스위스 땅이 유럽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게 분명하오. 그건 그렇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가 신교냐 가톨릭이냐 어느 한 편을 두는데 우리 보고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협박할 수 있지 않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 그게 무엇이오? 우리가 서로 싸워 어느 한 편이 이긴다 한들 다른 나라의 종교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더 이상 종교로 다투지 맙시다. 스위스 동맹은 어느 한 종교의 편을 드는 대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며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로 한 거야. 스위스 동맹은 중립을 선언했고 신교, 구교 가리지 않고 단결해 군대를 국경 수비에 투입시켰지. 이러한 판단 덕분에 스위스는 종교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스위스의 중립 정책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무장 중립이 스위스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야. 물론 일각에선 종교전쟁 이전부터 스위스 내부에 중립 여론이 존재했다고도 해. 이웃나라와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던 스위스 동맹은 한껏 우쭐해지며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했는데 1515년 이탈리아에 관심을 보이던 프랑스와 싸움이부터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거든. 이후 스위스 동맹은 자기들 땅을 지키는 것 외에 싸우지 않았고 남을 침략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은 결국 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 아하, 그래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려고 한 거구나. 맞아.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쌓여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 거지. 그렇게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언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 덕분에 스위스 프랑은 세계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물가가 높아진 이유로 스위스식 민주주의를 꼽을 수 있어. 1848년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며 탄생한 스위스는 일명 피곤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거지.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건 물론 그 사이에 주정부의 요직을 맡을 사람을 뽑고 지방자치의원 선거에 지역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투표장에 가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해. 여기에 1년에 4번씩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민투표까지. 피곤한 민주주의 인정.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투표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그렇게 정해진 법과 규칙인 만큼 스위스 행정은 막강한 힘을 얻게 됐어. 예를 들어 경찰이나 공무원은 언제든 가정을 방문해 주민에게 주민명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제시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을 경우 경찰과 공무원은 주민에게 막대한 벌금을 청구할 수 있지. 또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벌금이 부여되고 사람이 자전거 도로를 걸어도 안 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정숙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금을 부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지. 벌금 외에도 스위스에서는 해마다 차량 매연 검사를 통과한 스티커를 앞유리창에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검사 비용부터 허가 서류 발급까지 엄청난 액수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 부자 나라에서 값싸게 살 줄 알았어? 이것이 바로 스위스식 원칙이자 물가가 비싸진 배경이야. 이처럼 스위스의 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높아지게 됐어.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탓에 높아진 교통비, 중립국지위로 인해 높아진 화폐 가치,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많은 국민투표와 엄격한 법, 규칙까지 스위스의 높은 물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2024년 기준 스위스를 찾는 관광객은 약 1200만 명 정도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에 속해. 여기에는 스위스의 비싼 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다르게 생각하면 비싼 물가에도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스위스를 방문한다는 것이지만 말이야. 그만큼 스위스 여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이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여행지임이 분명해. 혹시 우리 구독자들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